서울 청담동 사거리 한빛은행 지점 앞. 늦가을 햇살이 유리문에 부딪혀 반짝이던 그날 오후였습니다. 한 할머니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은행 문을 밀고 들어섰어요. 머리카락은 기름기로 엉켜붙어 있고 낡은 회색 점퍼는 여기저기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지나가는 순간 묵직한 냄새가 대기실을 가득 채웠어요. 어머, 저 사람한테서 무슨 냄새가 가? 숨도 못 쉬겠네. 진짜? 대기 중이던 손님들이 인상을 찌푸리며 자리를 옮겼습니다. 창구 직원들도 당황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경비원이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여기는 은행입니다. 밖으로 나가주세요. 직원들은 할머니를 귀찮은 노숙자 취급하며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부터 할머니를 쫓아낸 그 은행에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지는 반전 스토리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절 힘나게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오늘의 이야기 시작할게요. 1년 4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 할머니의 이름은 윤정이었습니다. 78살의 정혜는 깔끔한 옷차림과 단정한 말씨로 주변에서 품격 있는 어르신으로 통했어요.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이면 어김없이 한빛은행을 찾았습니다. 정혜 고객님께서 오셨네요. 김 과장님도 건강하시죠? 은행 직원들은 그녀를 공손하게 대했고 지점장은 직접 사무실에서 나와 악수를 청할 정도였습니다. 정혜의 계좌에는 상당한 금액이 묶여 있었거든요. 은행 내부 시스템에서도 1코드로 분류되는 특별관리 고객 중 한 명이었어요. 정혜에게는 하나뿐인 아들 성진이 있었습니다. 38살의 성진은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를 경영했어요. 효심이 깊어서 늘 어머니를 챙겼습니다. 며느리 혜림은 음악학원을 운영하며 집안 분위기를 밝게 만들었고 손자 준호는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었어요. 할머니, 오늘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요. 그래? 우리 준호 정말 기특하구나. 네 식구는 청담동 푸른마을 아파트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웃음이 끊이지 않는 따뜻한 보금자리였어요. 주말에는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나눴고 명절이면 일가 친척을 불러 모았습니다. 정혜는 만족했습니다. 이만큼 평화로운 시간은 처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평온함은 단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1년 4개월 전, 그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성진이 가족여행을 제안했어요. 어머니, 오늘 양평으로 나들이 다녀와요. 날씨도 좋은데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요. 정혜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나이 탓에 먼 거리 이동이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준호가 할머니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할머니도 꼭 가셔야 해요. 우리 온 가족이 함께 가는 건데. 손자의 환한 웃음에 정혜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의 그 결정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오후 1시쯤 그들은 남한 강변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성진이 운전석에 앉았고 혜림이 옆자리에 있었어요. 뒷좌석에는 정혜와 준호가 나란히 앉아 창밖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할머니, 저 산 좀 보세요. 단풍이 완전 물들었어요. 그러게. 정말 아름답구나. 준호야. 준호는 들뜬 목소리로 계속 이야기를 쏟아냈고 정혜는 손자의 등을 다독이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차 안은 행복한 기운으로 가득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맞은편 차로에서 대형 화물차 한 대가 중앙선을 침범했습니다. 성진이 재빨리 핸들을 돌렸지만 반응할 시간이 부족했어요. 귀를 찢는 충격음과 함께 세상이 회전했습니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고 금속이 뒤틀리는 소음이 머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정혜는 본능적으로 준호를 끌어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손자에게 닿기도 전에 모든 것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어요. 열흘 뒤 정혜는 종합병원 특별실에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전신이 저리고 아팠어요. 왼쪽 다리는 석고 붕대로 단단히 감겨 있었고 의사는 늑골 세대에 골절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다가와 입을 열었습니다. 환자분, 정신이 드셨나요? 가족분들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게 있는데요. 그 순간 정혜는 직감했습니다. 간호사의 창백한 얼굴에서 떨리는 음성에서 모든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세 분 모두 사고 직후에 그 한 문장에 정혜의 우주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성진도 혜림도 준호도 그녀가 사랑하던 모든 존재가 한꺼번에 사라진 것이었어요. 정혜는 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얀 천장을 응시하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장례식장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성진의 직장 동료들, 혜림의 학부모들, 먼 친척들까지 모여들었어요. 정혜는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멍하니 영정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세 장의 사진, 아들, 며느리, 손자. 누군가 위로의 말을 건네도 정혜는 아무 반응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정신은 이미 그날 남한 강변 도로에서 함께 소멸해버렸으니까요. 장례를 치른 후엔 현실적인 문제들이 몰려왔습니다. 아파트는 성진 명의였고 은행 대출이 2억 8천만 원이나 남아 있었어요. 보험금으로 대출을 청산하고 나니 남은 금액은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몇 년간 연락도 없던 사람들까지 얼굴을 비쳤어요. 형님들, 이제 혼자서는 무리시잖아요. 괜찮은 실버타운 알아봐 드렸어요. 아파트는 정리하시는 게 현명해요. 혼자서 관리하시기 힘드실 거예요. 정혜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파트를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곳엔 가족의 온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준호가 낙서한 벽, 성진이 아끼던 서재, 혜림의 악기들. 모든 게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파트는 매물로 나왔습니다. 관리비가 밀렸고 정혜 혼자의 힘으론 어쩔 도리가 없었거든요. 석 달 후 새로운 주인이 이사를 왔습니다. 정혜는 이삿짐을 싸며 가족 사진 액자들을 하나씩 들여다보았어요. 성진의 입사 기념 사진, 혜림의 드레스 사진, 준호의 돌잔치 사진. 그녀는 몇 장만 골라 손가방에 넣었습니다. 나머지는 박스에 담아 보관 창고에 맡겼어요. 작은 원룸 고시원으로 거처를 옮긴 정혜는 4제곱미터도 안 되는 좁은 공간에서 홀로 지냈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어요. 화물차가 돌진하는 장면, 준호의 외침, 산산조각 나는 유리. 정혜는 잠드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약을 복용해야 했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고시원 월세를 내고 나면 식비조차 빠듯했어요. 정혜는 하루 한 끼로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체중이 급격히 감소했고 체력이 바닥을 쳤습니다. 어느 날 고시원 복도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그 이후로 정혜는 외출하는 것조차 겁이 났어요. 타인의 시선이 무서웠습니다. 결국 고시원 월세를 밀리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찾아와 냉담하게 통보했어요. 할머니, 이번 달까지만 기다려드릴게요. 다음 달에도 못 내시면 나가셔야 합니다. 정혜는 말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한 달 뒤 그녀는 짐을 챙겨 길거리로 나섰어요. 낡은 가방 하나에 옷가지 몇 벌과 사진들, 그리고 오래된 통장 한 권. 그게 전부였습니다. 처음엔 찜질방과 사우나를 전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부담이 되었어요.
결국 정혜는 공원 벤치를 잠자리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수치스러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길이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감정이 마비되었습니다. 씻을 곳도 마땅치 않았고 옷도 제대로 세탁하지 못했습니다. 몸에서 악취가 풍기기 시작했어요. 한때 한빛은행의 VIP 고객이었던 윤정혜는 이제 사람들이 피해 다니는 노숙 생활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혜는 가방 안에서 낡은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겉표지는 해졌지만 계좌번호만큼은 선명했어요. 1로 시작하는 숫자 나열. 뭔가 확인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확히 뭔지는 기억나지 않았지만 중요한 일이라는 직감이 있었어요. 정혜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은행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해진 점퍼가 바람에 나부꼈어요. 지나가는 행인들이 코를 막으며 비켜갔지만 정혜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신경 쓸 여력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건 이 낡은 통장과 점점 흐려져가는 기억의 파편들 뿐이었으니까요. 정혜가 한빛은행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로비의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오전 10시 은행은 업무를 보러 온 손님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뭐야? 똥 냄새! 대기 번호표를 뽑던 한 젊은 남성이 코를 찡그렸습니다. 정혜가 지나가는 길목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고 자리를 피했어요. 할머니의 낡은 회색 점퍼에서 풍기는 냄새는 씻지 못한 몸에서 나는 악취와 뒤섞여 있었습니다. 창구 직원 김소연은 32살의 성실한 행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정혜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순간 당황했어요. 옆자리 선배 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런 사람들 가끔 와. 그냥 쫓아내면 돼. 하지만 소연은 뭔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달랐어요. 단순히 구걸하러 온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에는 절박함과 동시에 어떤 품위의 잔재가 남아 있었어요. 정혜는 천천히 대기석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에는 낡은 통장을 꼭 쥐고 있었어요. 통장 표지는 너무 오래되어 은행 로고조차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할머니, 굵직한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경비원 박태호였어요. 50대 중반의 태호는 이 은행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베테랑 경비원이었습니다. 그는 빠른 걸음으로 정혜에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여기는 은행입니다. 나가주세요. 태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정혜 앞을 가로막았어요. 할머니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에 쥔 통장만 내밀었어요. 저기, 정혜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태호는 짜증스럽게 손을 내저었어요. 통장에 있으면 뭐합니까? 이런 상태로 은행에 오시면 어떡해요? 다른 손님들한테 피해가 된다고요. 주변 손님들이 힐끗힐끗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몇몇은 스마트폰을 꺼내 들기도 했어요. 정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치심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뭔가 확인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그녀를 붙잡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안쪽 사무실에서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지점장 이현우였습니다. 39살의 현우는 이 지점에 부임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는 실적 위주의 차갑고 계산적인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냉혈 지점장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어요. 무슨 일입니까? 현우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정혜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지저분한 옷차림, 흐트러진 머리, 그리고 그 냄새. 현우의 얼굴에 혐오감이 스쳤습니다. 지점장님, 저 할머니가 계속 안 나가시려고. 태호가 설명하려 했지만 현우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는 정혜에게 다가가 냉정한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어요. 여기서 무슨 일이세요? 현우의 질문에 정혜는 통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현우는 통장을 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할머니, 은행은 정상적인 고객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이런 상태로 오시면 다른 분들께 불편을 드리잖아요. 우선 깨끗하게 씻고 오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현우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나가라는 거였어요. 이 통장 확인 좀. 정혜가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듣지 않았어요. 그는 태호에게 눈짓했습니다. 모시고 나가 드리세요. 태호가 정혜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 소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점장님. 소연의 목소리에 현우가 고개를 돌렸어요. 소연은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통장이라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김 대리, 현우가 소연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불필요한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보면 몰라요? 저분이 정상적인 고객이라고 생각합니까? 소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할머니가 쥐고 있는 통장, 그 통장에서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혜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한때 이 은행의 VIP 고객이었던 그녀. 지점장이 직접 나와 차를 대접하던 그녀.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정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이미 등을 돌리고 있었어요. 빨리 모시고 나가세요. 다른 고객님들 기다리고 계십니다. 태호가 정혜의 팔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저 통장을 가슴에 꼭 안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은행 문 밖으로 나온 정혜는 멈춰 섰습니다. 가을 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스쳤어요. 그녀는 통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계좌번호. 왜 이 통장이 중요한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통장 속에 뭔가가 남아있다는 걸. 정혜는 한숨을 내쉬며 벤치에 앉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녀를 피해 돌아갔어요. 할머니는 그저 통장을 쓰다듬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은행 안에서는 다시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우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갔고 태호는 원래 자리로 돌아갔어요. 소연만이 유리문 너머로 벤치에 앉은 정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해. 소연의 머릿속에 의문이 맴돌았습니다. 할머니의 눈빛, 그 낡은 통장, 그리고 묘한 위화감. 하지만 그녀는 곧 다음 고객을 응대해야 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은행은 더욱 붐볐습니다. 직장인들이 업무를 보러 몰려들었어요. 현우는 VIP 고객 몇 명을 직접 응대하며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후 2시쯤 소연은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에 유리문 밖을 다시 보았습니다. 정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통장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연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자리로 돌아와 컴퓨터 화면을 켰어요. 뭔가 찜찜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냥 한 번만 확인해 볼까? 하지만 통장 번호도 모르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소연은 고민하다가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은행 맞은편 카페에서는 한 남자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그는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지만 시선은 은행 앞 벤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강희현 변호사였습니다. 이현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정혜를 지켜보았어요.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드디어 나타나셨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무언가 물어보는 소리가 들렸어요. 예. 확실합니다. 윤정혜 씨 맞습니다. 지금 은행 앞 벤치에 앉아 계세요. 이연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상태가 예상보다 안 좋으시네요. 이연은 통화를 끝내고 다시 정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연민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어요. 1년 넘게 그는 정혜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후 이연은 서울 곳곳을 수소문했어요. 복지관, 쉼터, 병원. 하지만 정혜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그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연이 기억하는 품격 있던 윤정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앞에 있는 것은 지쳐 보이는 노숙 생활자일 뿐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찾았더라면. 이연은 안타까움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이제 그녀를 도울 수 있으니까요. 오후 4시 정혜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저려서 제대로 걷기 힘들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공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소연은 퇴근 준비를 하며 다시 한번 밖을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요. 벤치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내일 다시 오실까? 소연은 알 수 없는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 하지만 그녀는 곧 그 생각을 떨쳐냈어요. 설마 그냥 노숙자분이셨겠지. 현우는 그날 저녁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번 달 목표를 초과 달성했어요. 본점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것 같았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노숙자 할머니 일은 이미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내일부터 이 은행에 그리고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낡은 통장 속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쫓아낸 그 할머니가 누구였는지. 가을밤은 깊어가고 정혜는 공원 벤치에 몸을 웅크린 채 잠들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그 낡은 통장이 꼭 쥐어져 있었어요. 통장 표지에 희미하게 새겨진 숫자들이 가로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001-23404267. 그 숫자가 의미하는 것을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혜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공원 벤치는 이슬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어요. 온몸이 결리고 아팠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가방을 챙겼어요. 오늘도 은행에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통장이 중요하다는 것만큼은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어요. 정혜는 공중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움찔했어요. 주름진 얼굴, 흐트러진 머리, 움푹 들어간 눈. 이게 정말 자신인가 싶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고 손으로 머리를 대충 빗어 넘겼어요. 하지만 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옷에 밴 냄새는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오전 9시 50분, 정혜는 다시 한빛은행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직원들이 업무 준비를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밀었습니다. 아, 또 오셨네. 경비원 태호가 정혜를 발견하고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제 그 할머니였어요. 태호는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못 들어오신다고. 제 통장. 확인만. 정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듣지 않았어요. 통장은 무슨 통장? 할머니, 이러시면 제가 경찰 부를 수밖에 없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태호의 목소리가 커지자
주변 손님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숙였어요. 수치심과 절망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점장 현우였어요. 그는 어제와 똑같은 냉정한 표정으로 정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지점장님, 어제 그 할머니가 또 오셨습니다. 태호가 설명했어요. 현우는 한숨을 쉬며 정혜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어제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계속 오시면 업무 방해로 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우의 말투는 어제보다 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정혜는 통장을 꺼내 들었어요. 이거 제 통장이에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정혜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통장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할머니, 통장이 있으시면 깨끗하게 씻고 정상적인 복장으로 오셔야죠. 지금 이 상태로는 다른 고객님들께 피해를 드립니다. 알겠습니까? 현우는 태호에게 눈짓했습니다. 태호가 다시 정혜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 한 젊은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ATM기를 사용하러 온 손님이었어요. 그는 정혜의 상황을 보고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도와드릴까요? 젊은 남성의 이름은 최민준이었습니다.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그는 노숙인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정혜를 보자 직업적 본능이 발동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정혜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할머니에게서 풍기는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민준은 무의식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민준은 당황하며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ATM기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도와주고 싶었지만 그 냄새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정혜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도와주려던 사람마저 자신을 피해가는 것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할머니, 제발 나가 주세요. 이러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태호가 정혜의 팔을 잡고 문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정혜는 저항하지 않았어요. 저항할 힘도 의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창구에 앉아있던 소연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통장이라도 한번 확인해 보면 안 되나? 소연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선배 직원이 눈치를 주고 있었어요. 괜히 나섰다가 지점장한테 찍힐 수도 있었습니다. 정혜는 다시 은행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그녀는 비틀거리며 벤치로 걸어갔습니다. 왜 아무도 안 믿어주지? 정혜는 벤치에 앉아 통장을 펼쳐보았습니다. 오래된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어요. 첫 페이지에는 개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01년 3월 15일. 24년 전에 만든 계좌였습니다. 정혜는 그 시절을 떠올리려 애썼어요. 하지만 기억은 흐릿했습니다. 다만 이 통장이 중요하다는 것, 그것만큼은 확실했어요. 은행 안에서 현우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어요. 오늘도 처리해야 할 업무가 산더미였습니다. 노숙자 하나 때문에 시간 낭비했네. 현우는 짜증스럽게 혀를 찼습니다. 그에게 정혜는 그저 업무를 방해하는 귀찮은 존재일 뿐이었어요. 11시쯤 소연은 점심시간을 맞아 잠깐 은행 밖으로 나왔습니다. 벤치에는 여전히 정혜가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는 통장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주저하다가 정혜에게 다가갔습니다.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녀는 참았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정혜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초점을 잃은 듯 했어요. 제 통장. 이게 정말 제 거예요. 네, 통장이요. 소연이 물었습니다.
정혜는 통장을 내밀었어요. 소연은 조심스럽게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통장 표지는 너무 낡아서 은행 로고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좌번호만큼은 선명했어요. 001-23404261. 소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001로 시작하는 번호. 이건 아주 오래된 계좌번호 체계였어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형식이었습니다. 할머니, 이 통장 언제 만드신 거예요? 24년 전 아들이 만들어줬어요. 성진이가. 정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소연은 통장을 천천히 넘겨보았어요. 거래 내역이 몇 개 있었지만 마지막 거래는 1년 전이었습니다. 이 계좌 혹시 소연의 머릿속에 의문이 피어올랐습니다. 001로 시작하는 계좌 예전에 교육 시간에 들었던 기억이 났어요. 특수 신탁 계좌나 VIP 전용 계좌가 그런 번호를 사용했다고. 할머니, 제가 좀 확인해 볼게요.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소연은 통장을 들고 은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컴퓨터에 계좌번호를 입력했어요. 검색 결과 계좌 없음. 왜 안 나오지? 소연은 다시 한번 천천히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현재 시스템에서는 그 계좌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폐쇄된 계좌인가? 소연은 고민했습니다. 오래된 계좌는 시스템 이전 과정에서 별도로 관리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특히 특수 계좌의 경우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우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가자 현우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뭡니까? 지점장님, 아까 그 할머니 통장을 좀 확인해 봤는데요. 아직도 그 일로 시간 낭비하는 겁니까? 현우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계좌번호가 001로 시작하는데 현재 시스템에서는 조회가 안 됩니다. 혹시 특수계좌관리부서에 문의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현우는 한숨을 쉬며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김 대리, 001로 시작한다고 다 특수 계좌입니까? 그냥 오래되어서 폐쇄된 계좌일 뿐이에요.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고 업무나 보세요. 하지만 김 대리! 현우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소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알겠습니다. 소연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석연치 않은 마음은 가시지 않았어요. 그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정혜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행 맞은편 카페에서 변호사 이현은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연이 정혜에게 다가가 통장을 받아든 것을 보았어요. 드디어 누군가 관심을 가지는구나. 이현은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1년 넘게 정혜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녀의 계좌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윤정혜의 001번 계좌. 그것은 단순한 예금 계좌가 아니었습니다. 성진이 어머니를 위해 특별히 설정한 신탁 계좌였어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좌에는 이현은 스마트폰을 꺼내 메모를 확인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500억. 성진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 회사 지분을 정리하면서 어머니 명의로 만든 비상금이었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머니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둔 것이었어요. 하지만 정혜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많은 기억을 잃었거든요. 통장이 중요하다는 것만 희미하게 기억할 뿐이었습니다. 이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성진의 대학 선배였어요. 성진이 유언을 남기듯 부탁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형,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머니 좀 부탁드려요. 이 서류들 잘 보관해 주시고요. 당시에는 농담처럼 들렸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이현은 정혜를 찾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1년이 지나서야 우연히 이 근처에서 노숙 생활을 한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며칠간 이 카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정혜가 은행에 올 것이라고 확신했거든요. 기억을 잃었어도 통장만큼은 버리지 않았을 테니까요. 오후 1시 정혜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걷기 시작했어요. 이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정혜는 공원 쪽으로 향했습니다. 분수대 옆 벤치에 앉아 또다시 통장을 펼쳐보았어요. 그녀는 통장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진아, 엄마가 뭘 잊어버린 것 같은데 이게 뭐였더라? 정혜의 중얼거림이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이연은 멀찌감치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은행에서 알아서 확인할 거야. 이연은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본 지점장의 태도로 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내일까지 기다려보고 그래도 안 되면 직접 나서야겠어. 이연은 결심했습니다. 저녁 6시 소연은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무거웠어요. 할머니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내일 다시 오시면 제대로 확인해 봐야겠어. 소연은 마음먹었습니다. 지점장이 뭐라 하든 본부에 직접 문의해 볼 생각이었어요. 현우는 그날도 실적 보고서를 만족스럽게 마무리했습니다. VIP 고객 2명이 신규 상품에 가입했어요. 좋은 하루였습니다. 그는 노숙자 할머니 일 따위는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일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그 낡은 통장 속에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혜는 공원 벤치에서 몸을 웅크렸어요. 찬바람이 불어왔지만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그녀는 통장을 가슴에 꼭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성진이 나타났습니다. 엄마, 그 통장 잘 간직하세요. 언젠가 필요할 날이 올 거예요. 정혜는 꿈속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성진아. 엄마가 꼭 지킬게. 다음 날 아침 소연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어젯밤 내내 할머니 생각에 잠을 설쳤어요. 그녀는 책상에 앉자마자 컴퓨터를 켰습니다. 본부에 직접 문의해봐야겠어. 소연은 특수계좌 관리부서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연결음 끝에 담당자가 받았어요. 001-23404261번 계좌 확인 부탁드립니다. 잠시만요. 이 계좌는 특별 신탁 계좌네요. 조회 권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소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예금 주성함이 어떻게 되나요? 윤정혜 님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2001년 개설. 현재 잔액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숫자에 소연은 숨이 멎는 듯 했어요. 500억 원입니다. 소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500억? 그녀는 다시 한번 확인을 요청했어요. 네. 정확히 500억 원 정확히입니다. 특수 신탁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일반 시스템에서는 조회가 안 됩니다. 바로 그 순간 은행 문이 열렸습니다. 정혜가 다시 나타난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정혜를 부축하고 있었어요. 변호사 이연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윤정혜 고객님의 법률 대리인 강현 변호사입니다. 이연은 명함을 꺼내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로비는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경비원 태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왔지만 이연의 날카로운 눈빛에 주춤했습니다. 지점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현우는 사무실에서 소란을 듣고 나왔습니다. 그는 정혜를 보고 인상을 찌푸렸어요. 이게 무슨... 윤정혜 고객님의 001번 특별 신탁 계좌건으로 왔습니다. 1년 넘게 연락이 두절되었던 귀중한 VIP 고객이십니다.
이연의 말에 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특별 신탁 계좌요? 소연이 떨리는 손으로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지점장님, 방금 본부에 확인했습니다. 윤정혜 고객님 계좌번호 001-23-404-2671. 현재 잔액 소연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500억 원입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누군가가 작게 비명을 질렀어요. 현우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500억! 이 지점 전체 예금의 거의 10%에 달하는 금액이었어요. 이틀 동안 자신이 내쫓았던 그 노숙자가 500억을 가진 초특급 VIP 고객이었다니. 500억이요? 현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어요. 이연이 서류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윤정의 고객님은 1년 전 교통사고로 가족을 모두 잃으셨습니다. 고인이 된 아들 성진 씨는 자신이 경영하던 IT 기업을 매각하면서 어머니를 위해 특별히 이 신탁 계좌를 설정했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요. 이연이 잠시 멈추고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사고의 충격으로 윤정의 고객님은 기억을 많이 잃으셨죠. 그래도 통장만큼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본능적으로 중요하다는 걸 아셨던 거죠. 현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정혜를 바라보았어요. 주변 직원들도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태호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이틀 동안 이 은행에서 윤정의 고객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CCTV에 다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500억 자산가를 거짓 취급하며 내쫓았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고 언론에 알리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연이 잠시 말을 멈추고 정혜를 바라보았습니다. 고객님 의견을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정혜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어요. 다만 깊은 슬픔만이 고여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제가 어떤 모습인지 알아요. 정혜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이 은행에 더 이상 있고 싶지 않네요. 계좌 전액 해지하고 다른 은행으로 옮기겠습니다. 현우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500억이 빠져나가면 자신의 실적은 물론이고 지점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었어요. 본점에서 즉시 문책이 들어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현우는 거의 무릎을 꿇을 듯한 자세였습니다. 하지만 정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고객님, 제가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소연은 정혜를 최상급 VIP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이연이 함께 따라갔어요. 상담실 문이 닫히자 현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실수의 무게를 이제야 깨닫고 있었어요. 로비의 다른 고객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명이 스마트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어요. 이 사건은 곧 SNS에 퍼질 게 분명했습니다. 1시간 후 정혜는 은행을 나왔습니다. 손에는 해지 확인서와 새로운 은행으로의 이체 확인증이 들려 있었어요. 이연이 옆에서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이제 병원부터 가시죠. 그리고 편히 머무실 곳도 마련해드렸습니다. 성진이가 어머님을 위해 남긴 돈입니다. 편히 쓰셔도 됩니다.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은행을 돌아보았어요. 유리문 너머로 현우가 절망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주변 직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정혜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쓸쓸하지만 어딘가 평화로운 미소였어요. 돈이 돌아온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존엄, 그리고 아들이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어머니의 미래. 정혜는 이연과 함께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그녀를 감싸 안았어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소연은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요양병원. 정혜는 깨끗한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치료로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어요. 영양실조와 탈수 증상이 개선되었고, 제대로 씻고 새 옷을 입으니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연이 병실 문을 노크하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기분이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정혜의 목소리에는 생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이연은 의자에 앉으며 미소 지었어요. 성진이가 제게 부탁했던 일을 이제야 제대로 할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1년 넘게 어머님을 찾아 헤맸습니다. 성진이가 이 모든 걸 준비해뒀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정혜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단풍이 물든 나무들이 보였어요. 사고 나기 석 달 전에 회사를 매각했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어머니를 위한 신탁 계좌를 만들었죠.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머니가 편히 사실 수 있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연의 설명에 정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애가 그럴 줄 알았던 걸까요? 아마도 예감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모든 서류를 제게 맡기며 꼭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하셨으니까요. 한편 한빛은행 청담지점. 현우는 본점 감사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그는 지옥을 경험했어요. 500억 원 고객을 내쫓은 사건은 SNS를 통해 순식간에 퍼졌고 언론에서도 대서특필했습니다. 이현우 지점장 즉시 해임 처분합니다. 추가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감사팀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떨어졌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경비원 태호 역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어요. 자신이 얼마나 잔인하게 할머니를 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소연은 정혜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꽃다발을 들고 요양병원을 방문했어요. 고객님 찾아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 그때 그 직원분이시네요. 들어오세요. 정혜는 반갑게 소연을 맞이했습니다. 소연은 꽃을 건네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더 빨리 확인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당신은 유일하게 저를 사람으로 대해준 분이에요. 고마워요. 정혜의 따뜻한 말에 소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혜는 소연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세상이 아직은 살만하다는 걸 알았어요. 2달 후 정혜는 아늑한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이연이 모든 것을 도왔어요. 가구도 새로 들이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정혜는 거실에 가족 사진을 걸었습니다. 성진과 혜림, 준호의 웃는 얼굴. 그녀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성진아, 내가 엄마를 위해 남겨준 것들 잘 쓸게. 그리고 내가 바랐던 대로 품위 있게 살아갈게. 정혜는 더 이상 과거의 VIP 고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되찾았어요. 자신의 존엄과 아들이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어머니로서의 삶.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따뜻한 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찾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정혜는 미소 지었습니다. 슬프지만 평화로운 미소였어요. 고마워, 성진아. 그리고 미안해. 엄마가 너희들을 잊지 않을게. 소연은 그 일 이후 고객 응대에 대한 교육 강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정혜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말했어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우는 은행업계를 떠났습니다. 그는 작은 사회복지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속죄의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정혜는 조용히 하지만 품위 있게 자신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가끔 그녀는 예전에 앉았던 공원 벤치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노숙인들에게 따뜻한 음식과 담요를 나눠주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괜찮아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정혜의 따뜻한 목소리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오늘 지나친 그 사람을 정말로 제대로 보았나요? 겉모습만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지는 않았나요?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사연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처음부터 노숙자로 태어나지 않았고, 그 누구도 불행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한순간의 불행이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존엄까지 빼앗을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관심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살아갈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에게 조금 더 친절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은 분명 더 나은 곳이 될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이 살고 싶다면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을 소중히 대하세요. 당신의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따뜻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와 비슷한 일을 겪으셨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한 번뿐인 인생이었습니다.